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이어도 연구의 이어도 쓴트입니다. 한국도 눈을 떠야 한다. 중국의 진지한 본질과 야망을 깨닫지 못하면 한국도 위험하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 작품은요. 중국의 영향력 침투 전략을 깊게 파고들어 분석한 중국의 조용한 침공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중국의 조용한 침공은 중국 공산당이 민주주의적 가치를 파괴하며 패권을 추구한다는 위험성을 경고하는데요. 이 저자인 해밀턴은 호주 내 중국 전문가로 중국의 호주 침투 사례를 설명하며 세계사회 전 영역에 걸친 중국 공산당의 침공과 통제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이 책은 초기 출간 과정에서부터 힘든 고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 출판사들이 외압을 두려워해 연이어 출판을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저자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드릴게요. 해밀턴 교수는 호주의 경제학자이자 기후변화와 복지, 민영화 등 공공정책 분야에서도 진보적인 여론을 수립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실천하는 지식인입니다. 또한 1986년 영국 서섹스 대학교에서 한국의 자본주의적 산업화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아 한국과의 인연도 깊습니다. 먼저 1장. 조용히 스며드는 영향력에 대해 읽어드릴게요. 이 책을 출간하겠다고 마음먹고 자료를 조사하기 시작한 2016년 말, 중공이 호주의 중요한 기관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조직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중공의 최종 목표가 호주와 미국의 동맹을 깨트리고 호주를 속국으로 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도 호주의 상황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런 주장은 황당하게 여겨졌다. 그런데 호주와 중국 등 여러 곳에서 중국 소식통과 전공자, 전문가 수십 명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문제를 깊이 파고들자 터무니없는 소리가 아님을 깨달았다. 중국에게 호주는 늘 바다 건너 멀리 떨어진 나라였다. 하지만 이제 중국이 호주를 전체적 주변에 포함된 이웃으로 다루겠다고 나섰다. 현재 중국이 생각하는 중국 영토는 국경 남쪽으로 멀리 확장해 남중국해 거의 전 영역까지 포함한다. 중국은 최근 남중국해의 여러 섬을 점유하고 그곳에 군사 기지를 세움으로써 최남단 국경을 보르네오 섬의 북선 해안 근처까지 넓혔다. 그리고 2005년 2월 외교부 부부장 저우원중이 캔버라에 도착했다. 캔버라 중국 대사관에 모인 고위 관리들에게 중앙위원회의 새로운 전략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그 자리에서 저우원중은 중국이 호주를 전체적 주변에 포함하는 첫 번째 목적이 향후 20년 동안 중국 경제가 지속 발전하는데 호주를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공급 기지로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더 장기적인 목적은 미국과 호주의 동맹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이었다. 내 정보원의 표현에 따르면 중국이 회의에 참석한 고위 관리들에게 경제, 정치, 문화 등 모든 면에서 호주의 종합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라는 임무를 주었다. 양국의 고위직들이 자주 만나 친분을 맺고 개인적인 조언을 주고받도록 하는 계획도 포함되었다. 중국은 또한 군사와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주의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 경제적 영향력까지도 활용할 셈이었다. 경제적 제재로 위협하는 동시에 고위직끼리는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국의 기본 방식이다. 베이징은 호주를 제2의 프랑스, 즉 서방에서 미국에 감히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고 싶어 했다. 천육리는 이렇게 요약했다. 기본적으로 중공은 전략적 계획에 따라 호주에 체계적으로 침투하려는 노력을 차근차근 실행해 왔습니다. 호주는 뉴질랜드와 더불어 서구 진영의 약한 고리로 여겨졌고 지금까지 중국 당국이 체제 침투와 전복 방법을 시험하는 무대가 되었다. 천육리는 호주의 다문화주의와 개방성, 비교적 적은 인구, 수많은 중국인 이민자 같은 요소들이 중국의 위협을 인식하고 방어할 방패를 무디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호주가 스스로 문을 열고 위협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중국 학자나 정치부 기자, 전략 분석가, 정보 장교 중에도 베이징이 호주의 주권을 잠식하는 상황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다. 일부는 보복이 두려워 공개적으로 나서지 못하지만 용기 있게 나서 경고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이 직면하는 것은 중국을 안일하게 이해하는 고위층의 로비다. 다시 말해 중국을 호주의 경제의 운명을 결정하는 현실판 엘도라도로 생각하며 비즈니스와 정치 두 분야에 모두 발을 담근 엘리트의 강력한 로비다. 언론계와 학계, 비즈니스 로비 단체, 의회에 있는 중국의 동조자들은 판다 포용자들을 뒤에서 지지하면서 이를 경고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재빨리 외국인 혐오증이나 반중국 정서를 부추긴다고 비난한다. 앞으로 이 책에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호주가 주권을 빼앗기는 과정을 설명하고 문서로 증명할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호주가 중국만이 경제적 번영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믿음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며 베이징의 괴롭힘에 맞서길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스스로 질문해봐야 한다. 호주 주권의 가치는 얼마인가? 호주인들은 호주의 독립성에 얼마의 값을 매기는가? 사실 호주인들은 매일 이 질문에 답하고 있으며 호주인들이 호주의 독립성에 매기는 가격은 크지 않다. 중공 대리인들이 호주의 기관에 조용히 스며들어 체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대부분의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나도 그랬다. 학교와 대학교, 전문직 협회로부터 언론은 물론이고 광업과 농업, 여행업 등의 산업부터 항구와 정력망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까지 지방의회부터 주정부, 캔버라의 정당들에도 중국의 영향력이 뻗치지 않은 곳이 없다. 최근에는 호주의 대중도 중국과 관계에서 드러난 부정적인 면들을 깨닫고 동요하고 있다. 현금을 싸들고 경매에 뛰어든 중국인들이 호주인의 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이민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시드니에는 호주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이 수두룩하다. 기타 아시아계를 비롯해 중국계 학생들이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소수의 학교를 독차지하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쓸어가는 바람에 물량이 부족해진 분유 가격이 치솟고 있다. 그리고 호주 정치인들의 영향력을 매수해 지나치게 그들을 휘두르고 있다. 이 책이 출간되면 호주에 미치는 중공의 영향력을 경고해온 사람들이 듣던 온갖 욕설은 내게 쏟아질 것이다.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를 조장한다고 비난받을 것이다. 이런 비난이 가능한 이유는 중공과 중국인을 하나로 본 결과다. 중공을 반대하는 것이 중국인을 반대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공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생각이다. 호주에서는 이런 생각이 중국의 영향력을 경고하는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는 효과적인 장치가 된다. 인종 갈등 조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감수성이 널리 퍼진 덕분이기도 하다. 문제는 중공의 활동에 관심이 쏠리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도 이런 감수성이다. 외국인 혐오 공포증, 인종차별로 비난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이용하는 것이다. 사실이 이렇다 해도 편견을 지닌 사람들이 이 책 때문에 중국계 호주인 모두를 비난하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 내가 중국계 호주인 친구에게 이런 걱정을 토로하자 그 친구는 중공이 호주에서 벌이는 추악한 행태를 사람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격려해 주었다. 자네 책이 출간되면 좋겠어. 우린 한 배를 탄 사이야. 이 친구나 존 후 같은 중국계 호주인들은 호주의 자유와 개방성, 법치주의의 소중함을 배웠으며 호주의 시민권을 얻었건 아니건 호주에 살면서 중국의 이익만 우선하는 중국 출신들과 자신들이 아무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모든 호주인들에게 알리고 싶어 한다. 이들은 호주에 충성하는 중국계 호주인의 수와 영향력이
호주에 살면서 베이징에 충성하고 고국인 중국을 진정한 조국으로 생각하는 중국인의 수와 영향력에 점점 압도당하는 상황을 알고 있다. 여러분도 눈치챘겠지만 방금 나는 중국의 충성이 아니라 베이징에 충성한다는 표현을 썼다. 해외 이주민과 그 자녀들이 고국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호주에 사는 애국적인 중국인들은 수십 년간 지속된 선동으로 베이징과 중국, 다시 말해 공산당이 철권 통치하는 중국 정부와 국가 개념을 중국을 동일시하도록 만들었다. 서양에 정착한 많은 중국인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개념 중 하나가 민주주의의 핵심, 즉 국가와 정부의 구분이다. 그 차이를 제대로 이해할 때 이들은 조국을 배신한다는 죄책감 없이 당국가 체제를 비판할 수 있다. 중국을 사랑하고 중국 정부를 혐오하는 반체제 인사가 될 수도 있다. 내가 베이징에 충성하는 동포들에 대해 언급하자 존 후는 돈에 충성하는 사람들이라고 정정했다. 존 후의 의견에 따르면 베이징의 명령을 따르는 사업가 중에 공산당의 목표에 충실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들이 베이징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이유는 정부 지원이 없으면 중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산당에 헌신하지 않으면 중국 정부가 이들이 호주와 중국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표적으로 삼아 거래를 끊도록 협력 업체를 협박하는 등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호주에서 중국을 두둔하는 사람들도 중국 정부가 억압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언론을 철저히 통제하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 탄압을 자행하고 당에 대한 그 어떤 도전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실을 애써 외면한다. 중국이 주는 경제적 기회에 눈독 들이고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는 편이 물질적 이익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들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만큼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고,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며 중국 정부의 억압을 합리화한다. 하지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의 생각이 틀리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점차 이야기하겠지만 중국 정부의 억압적인 체제는 호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호주가 당장 이에 맞서 권리와 자유를 지키지 않으면 머지않아 뼈저린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 나서지 않으면 호주 기관들은 부패할 것이고 중공의 이익이 개입되는 상황에서 호주 기관들이 호주를 우선으로 여긴다고 믿을 수도 없을 것이다. 지금도 중국이 민주주의로 이행하고 있으며 정부의 억압은 그저 과도기의 어수선한 체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일일 뿐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제껏 드러난 모든 증거가 이런 믿음이 한낱 희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1989년天安문 사태가 발생한 이후 중국의 민주주의 정서와 민주화 조직은 전에 없이 위축되었다. 1989년天安문 사태가 발생한 이후 중국의 민주주의 정서와 민주화 조직은 전에 없이 위축되었다. 현재 중국의 체제는 문화혁명 이후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집권한 다음부터는 억압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날 중국을 이야기할 때 수억 명의 인민을 빈곤과 고통에서 구원한 놀라운 경제 성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경제적 성취에 비하면 억압은 그리 대수로운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경제 성장의 중앙 집권이 필수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티베트 자치권이나 인권 변호사 체포에 대해 신경 쓰기보다 중국의 경제 성장을 이용해 이익을 얻는 편이 낫다고 주장한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군사 기지를 세우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니 모른 척하고 경제적 이익이라도 얻자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 책을 다 읽을 즈음 이런 주장이 우리 자유를 얼마나 크게 위협하는지 깨닫길 바란다.
저자가 호주에 침투한 중공의 전략들에 대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각 분야, 정치, 경제, 교육, 역사, 정보, 언론에 다음과 같은 전략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의 전략입니다. 중국은 막대한 정치 자금을 통해 호주 정치인들을 매수해왔으며 이는 중국에 유리한 무역, 이민, 부동산 정책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중공이 호주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정당에 기부하는 것으로 실제 중공과 밀접한 중국계 호주인 일부가 호주 정치기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여행 경비를 전액 지원하고 최고위층과 만남을 주선하는 등 호주 정치인들을 중국의 친구로 만듭니다. 다음은 경제 분야의 전략입니다. 중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높여 중국이 언제든지 수출이나 관광을 통해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입지를 넓힙니다. 통상 관련 기관이나 주정부가 중호 자유무역 협정 등의 중국의 요구를 들어주며 중국에 대한 호주의 의존도를 점점 더 높이고 있는데요.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경제 전략 중 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에 끔찍한 경제적 피해를 주겠다고 넌지시 협박하는 것입니다. 중공은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의 결정을 조종하거나 직접 통제하며 다른 나라의 불매운동과 외국 기업을 응징하도록 하는 사회적인 압력을 효율적으로 행사합니다. 교육 분야의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교육 통제를 통해 자국뿐만 아니라 해외 이주 중국인에게도 중화사상을 주입하고 학생 조직을 직접 관리하여 반중 정서를 제거합니다. 중국 정부는 학계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학자와 여론 주도층을 돈으로 설득하는 전략을 고수하는데요. 각종 세미나와 회의에 자금을 지원하며 호주에서 일대일로를 전하고 공자학원을 대학교는 물론 초등학교에도 유치하여 학교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비우호적인 학자들을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리거나 각종 협력 사업으로 재정적 관계를 맺는 방법으로 학자와 교수들이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듭니다. 다음으로 중국의 역사 분야의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공은 통일전성 조직이나 개인적인 동조 세력을 이용해 중국의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을 통제하고 호주의 정착 전유 역사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홍보하려고 시도합니다. 현재 중국은 장차 호주에도 권리를 주장하려 가짜 역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2003년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터무니없는 역사수정주의를 바탕으로 호주 의회에서 중국 공산당은 명나라 원정 함대가 호주 땅을 발견했다라는 역사를 연설했습니다. 다음으로 정보 분야의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전통적 스파이 활동을 포함해 시민 간첩 활동으로 군사 분야에서 농업 분야까지 정보를 훔치며 대학 연구교류를 통해 중요한 연구 기술과 성과를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중국은 호주에서 보안이 중요한 기술에 접근하기 위해 호주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나 대학들과 공동 연구를 추진하거나 전통적인 스파이 활동을 포함해 수많은 중국계 사람을 포섭하는 방법으로 유용한 정보들을 수집합니다. 마지막으로 언론 분야의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미디어 기업이 친공 노선을 취하도록 보조금이나 자금 지원, 콘텐츠 공유, 인프라 지원, 기술 지원, 자원 지원 등의 수단으로 미디어 기업이 협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거부하면 해당 언론 매체의 배포자와 광고주를 주기적으로 위협하는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해밀턴은 지금까지의 중국 침투 전략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지막 13장에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13장 민주주의를 지키는 첫걸음을 강독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역사와 중공을 연구하는 홍콩대학교 프랑크 디퀘터 교수에게 받은 이메일 한 통을 소개하려 한다. 이 책의 요지가 간결하게 정리되었기 때문이다. 중요한 사항이 3가지 있습니다. 첫째, 구조적으로 중공은 레닌주의 일당체제를 유지할 것입니다. 둘째, 레닌주의 일당체제가 모두 그렇듯 중공도 국내나 해외에서 자신에게 반대하는 세력은 그 무엇이든 힘을 약화시키는 조직과 철학 선전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통일 전선입니다. 셋째, 레닌주의 일당체제는
불편해지면 언제든 폐기할 수 있는 약속을, 바꿔 말하자면 거짓말을 늘 합니다. 즉,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말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핵심에 모두 추가할 수식어가 있습니다. 가차 없이. 준공은 국내건 해외건 반대 세력은 그 무엇이든 가차없이 누르려고 합니다. 사실 준공이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으로 규정한 사람에게 해외란 개념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유민주주의 본질과 달라서 외부인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이스카우트 대원이 마피아 두목 돈 콜레오네를 상대하는 격이죠. 혹시 중국이 화내지 않을까 호주가 이토록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갈수록 호전적인 중국이 호주의 그림자를 들이우도록 놔둔 이유가 뭘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대로 한 가지 요인이 다른 모든 것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1980년대 이후 호주가 다른 무엇보다 경제를 우선시하고 경제를 위해서는 자유국의 주권을 비롯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었기 때문이다. 이 책을 쓰기 시작할 무렵 나는 중국이 호주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홍보하려고 노력하지만 서툴러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믿었다. 공식 대변인이나 매체가 냉전 시대로 돌아간 듯 거칠게 약자를 괴롭히는 인상이어서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호주인들의 인식을 바꾸려는 중국의 작전이 대단히 효과적이었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다. 비판 세력 대부분을 침묵시키고 이주 중국인을 위협하거나 포섭하는 일 외에 중국은 호주 지도층과 여론 주도층에서 영향력이 대단히 큰 친베이징 집단을 만들었다. 특히 언론과 재계, 정계에서 베이징을 지지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호주 대학에서 자기를 검열하는 학자가 점점 많아진다. 중국이 호주 사회 전반에 호의적인 중국관을 고치하려는 계획을 시행하며 중국의 우정과 돈에 눈이 먼 개인이나 조직들이 중국에 넘어갔다. 호주가 중국에 저항할 힘이 부족하다고 믿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비굴하고 이기적인 지도층 때문이다. 이들 때문에 호주의 다음과 같은 견해가 널리 퍼졌다. 중국의 부상은 막을 수 없고 호주 경제의 운명이 베이징의 손에 달려 있으며 규모로 볼 때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역사적 필연성을 따르는 것이 최선이다. 실제로 다른 선택지가 없으며 중국을 따르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정과 협력을 추구하고 홍수처럼 쏟아지는 돈을 받고 우리 자산을 매각하고 중국 외교관의 말에 움직이고 우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어도 못 본 채 하고 베이징 첩보원이 우리 정치체제에 근무하도록 선발하고 인권 유린의 침묵을 지키고 대학의 자유롭고 공개적인 연구 등 기본적인 가치를 희생하자. 식민지 이후 호주 역사를 통틀어 지도층에게 이보다 더 큰 배신을 당한 적이 있을까? 중국이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지키려면 호주도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이미 확인한 대로 베이징은 정치적, 전략적 목적을 위해 능숙하게 경제적 수단을 동원한다. 호주가 저항하면 베이징은 우선 호전적인 발언과 위협으로 겁을 줄 것이다. 2018년 1월 글로벌 타임스가 만일 호주가 미국이 실시하는 항행의 자유 훈련을 계속 지지하면 강력한 대응책을 동원하겠다고 협박한 것처럼 말이다. 그런 다음에는 호주의 약점, 즉 호주 사회에서 중국의 협박에 가장 취약하고 정치인들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문에 경제적 압력을 행사할 것이다. 우리가 자유를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 고통을 의연하게 감내할 필요가 있다. 이제껏 경험으로 보면 베이징은 상대가 경제적 괴롭힘을 버티면 한 발 물러선다. 그렇다 해도 차이나 머니로 로비하는 집단의 이기적이거나 기만적인 요구를 무시하고 호주 경제를 다각화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신중한 자세일 것이다. 그래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특히 아시아의 또 다른 거인, 즉 가치관이 우리와 대체로 겹치는 민주주의 국가 인도와 교역, 투자, 이민, 유학, 관광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중국의 강압에서 호주를 지키고 인도가 중국의 전략적 균형으로 부상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와 동시에 미국과 균형 잡힌 동맹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아시아의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와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호주가 모두 모여 아시아 민주 동맹을 결성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아시아 민주 동맹이 결성되면 아시아 지역 전체의 민주주의 정부의 자유가 강화되고 주권을 침해하려는 중국의 체계적인 계획에 대응하고 같은 목적을 향한 전략적 군사적 협력이 구축될 것이다. 호주에서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는 것이 민주주의와 새로운 전체주의가 전 세계에서 벌이는 수많은 싸움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2017년 말에 재개된 사자 안보대화, 즉 미국과 인도, 일본, 호주가 참여하는 비공식 안보 협력이 아시아에서 전략적 우위를 차지하려는 중국에 맞설 중요한 균형추가 되고 호주가 인도나 일본과 경제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 호주가 반발하면 중공은 교역과 투자를 통해 외부에서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호주 사회에 이미 심어놓은 세력도 동원할 것이다. 중국을 옹호하는 자들이 외국인 혐오라는 프레임을 이용해 중공과 중국인을 하나로 모을 것이다. 갈수록 커지는 베이징의 영향력을 두려워하는 중국계 호주인들이 호주가 중국에 맞서는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호주 가치연합 같은 단체들이 중국계 호주인 중 위험을 간파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호주에 온 목적인 자유를 소유하길 원하는 호주인이 많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중국이 통일전선 조직의 꼭두각시들을 호주에 사는 해외 중국인들의 적법한 대변자로 내세우는 대단히 성공적인 전략에 맞설 적임자가 바로 이들이다. 중공 치하에서 살아본 이들은 중공의 방법과 목적을 잘 안다. 호주가 점점 더 커지는 중공의 영향력에 저항하기 시작하면 중국계 호주인 모두가 의심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리고 감내해야 할 위험으로 받아들인다. 중공이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무시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된다. 이제껏 일부 중국계 호주인과 호주에 사는 중국인을 동원해 거리에서 중국 국기를 휘두르고 친 베이징 구호를 외치도록 시위를 조직한 주체가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이다.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특히 호주의 안보기관은 더욱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가까운 미래에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거나 충돌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인도네시아 해안 바로 밑까지 남중국해 전체를 합병해 통제하는 상황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 군사적인 방법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동중국해에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훨씬 더 크다. 중국이 대만을 합병하고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센카쿠 열도도 손에 넣겠다는 주장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호주는 미국의 손을 들어줘야 한다. 호주 시민이건 아니건 호주에 사는 중국계가 100만 명이 넘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베이징에 충성하는 이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크게 반발할 것이다. 캔버라 중국 대사관은 배후에서 이를 조종하고 심각한 사회 갈등과 불안이 빚어질 것이다. 단순한 추측이 아니다. 실제로 2016년 7월 멜버른에서 친 베이징 시위를 조직한 관계자가 지지자를 모으려고 발생한 이메일을 보면 호주가 계속해서 중국의 남중국해 권리 주장에 반대하면 문제를 일으키겠다고 위협했다. 호주에 사는 중국인으로서 우리는 호주가 갈등과 혼란에 빠지지 않길 바란다. 사회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중국이 충돌 상황에서 호주 정부를 압박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할 것이다. 베이징 동조자들이 이미 주요 기관에서
영향력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가 미국 동맹을 포기하고 자주적인 외교 정책을 세우라고 주장하고 심지어 외교 정책을 베이징에 맞추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베이징 동조자들은 언론사와 싱크탱크, 대학, 재계, 기업 로비단체, 관공서, 그리고 당연히 의회에서도 볼 수 있다. 충돌이 발생하면 중국이 아무리 공격적인 행동으로 충돌을 촉발했다 해도 평화적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 오열에서 높아질 것이다. 중국 전문가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니 이미 너무 늦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중공과 용공 세력이 호주 기관에 깊이 뿌리를 내려 이제 뽑아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뿌리를 캐낼 수 있다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좋기 10년이 걸릴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내가 보기에 그 말이 맞는 것 같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호주 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제거하길 원하느냐 아니냐다. 지금은 호주의 독립성을 되찾으려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할 보복에 물러서지 않아야 한다고 느낄 만큼 충분히 위험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우리의 이런 순진함과 무사 안일주의가 베이징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다. 보이스카우트 대원이 마피아 두목 돈 콜레오네를 상대하는 격이다. 하지만 민족적 배경이 다른 호주인이 모두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기만 하면 새로운 전체주의에 맞서 우리의 자유를 지키는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 대학부터 정치, 기업까지 한 국가를 송두리째 흔든 중국의 전략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중국의 조용한 침공을 꼭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어도 연구의 이어도슨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